어, 우리가 시설하고 구조에서 설비하고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설비가 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다양.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세 개를 들어라 그러면 소방, 공조, 그리고 전기입니다. 어, 우리 학교에 지금 전기 기능사 자격 시험 과정을 하는데 실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실기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건데 필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이것이 이론이 막 들어있어서 그래요. 수학적 공식이. 다행히도 제가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지나치게 수학 공식적인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설비 중심이고 소장님이 그 구체적인 공식 같은 거 이런 거 뭐 다 기대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전기의 기초에서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을 특별하게 강조를 더 드립니다. 자, 지금 제목이 뭐라고 써졌죠? 전류. 자, 전류하면, 보통은 전류하면 I로 표시하고 암페어 단위를 씁니다. 전류는 무슨 단위를 쓴다고요? 암페어 단위를 쓰는데, 여러분 분전반에 보면 20A, 30A, 50A 이게 누전 차단기들이 쭉 붙어 있죠? 그럴 때 그건 전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실 안에 자 20A짜리로 충분하면 그것이 들어가는 거고 20A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50이나 40A로 늘려야 됩니다. 예. 자, 지금 그 얘기가 써졌어요. 실무적으로 바꾸면 전류의 방향은 건전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는 자유전자가 도선을 통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고 그걸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자,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자,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 하는데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단면을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하며 자,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갑니다. 단위는 자 무슨 단위를 쓴다 그랬죠? 자, 단위는 암페어라는 개념을 씁니다. 암페어. 그래서 보통은 I로 쓰고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전류는 암페어다. 그러니까 입에다 일단 자꾸 붙여야 돼. 전류는 암페어고 전압은 볼트고. 자, 뭐예요? 전류는 암페어, 전압은 볼트. 자, 그래서 즉 1초 동안에 1쿨롱 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 전류의 크기를 1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분전반에서 20A 하면 자, 똑같이 어때요? 1초 동안에 20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는 뜻이죠. 이동하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T초 동안에 Q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 흐른 전류의 크기를 자, 전류의 크기는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I. 단위는 뭘 쓴다 그랬어요? 전류입니다. 전류. 자, 여기 비슷비슷해가지고 전류인지 전압인지 헷갈려요. 자, 전류의 크기를 I라고 하는데 암페어 단위를 씁니다. 자, 정격 전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 한자 뜻 그대로 풀어보실래요? 정해진 전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기에 정격 전압을 가했을 때 가장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격 전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보통 분전반에 암페어 단위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정격 전류 단위예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옛날식은 암페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A짜리 쓰냐, 12A짜리 쓰냐, 이것 갖고 따집니다. 전격 전류가 붙어 있는데, 그보다 전류가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무슨 전류라고 써졌죠? 과전류. 그래서 전기기기에 전격보다 큰 전압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전격보다 큰 볼트. 자, 전압은 뭐라 그랬어요? 볼트죠. 그러니까 전압, 압력이 가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자, 전격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전류고 가전류가 나타나면 여러분 쇼트
쇼트가 일어난다는 거 알죠? 자, 그래서 가전류가 흐르면 기기 등이 발열되어 화재를 일으키거나 손상되거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페어하고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볼트하고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경험을 해보면, 여기 107호는 컴퓨터 수도 많고 전열기기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20A짜리로 했더니 뭐죠? 자, 여기에 더 많은 전류가 흘려야 되는데, 자, 실제로는 20A로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50A짜리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잔락.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그 흐르는 곳에서 쇼트가 나는데, 이 쇼트가 나는 현상은 여러분 처음 스위치를 넣을 때 반짝반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뭐가 났다고 생각하시죠? 쇼트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락이죠. 자, 전류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부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모할 것이 없다면 어느 부분을 하나를 치고 턱 튀고 나가죠. 그래서 얻게 되므로 전류는 뻥 하는 소리 또는 번쩍하는 빛이 나는 소리로 절연물을 녹이는 열과 함께 동반되는 형태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시 전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단락 또는 쇼트라고 하며,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부하를 반드시 거친 후에 전으로 돌아가게 전선의 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쇼트가 단락이고, 그 다음에 과전류, 그 다음에 정해진 전류를 흐르는 게 전격 전류. 자,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전기가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자, 전위를. 자, 여러분, 전위라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가 무슨 위자죠? 위치 위자죠. 그죠? 자, 여러분, 수압도 간단하게, 자, 높은 쪽과 낮은 쪽에 수두차로 계산을 한다 그랬죠. 전위도 똑같은 높이 차이로 계산을 합니다. 이 전위 차를 우리는 두 글자로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자, 전류의 크기 이것하고 전압입니다. 자, 전압은 미는 힘이에요, 전기가. 그래서 전이라면 전기의 위치라고 할 수 있고, 물과 비교하면 수위가 전이고 수위차가 전이차인데, 수압이 그대로 뭐가 된다는 거죠? 전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위 기준, 물의 양, 전류의 양. 자, 전류의 양은 뭐로 계산된다 그랬죠? 암페어로 계산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보충 발전기에서 전기 생산하고, 자, 이렇게 이 D값은 빼놓고 수압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라는 거죠? 전압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단위를 볼트를 쓰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달리 그 어려운 시절에 220V로 통일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10V를 썼죠. 그런데 자, 많은 돈을 들여서 220V로 바꿔버린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모른 거예요?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110V는 사람이 손을 닫아도 뭐 다치거나 뭐 사고는 안 일어나요. 근데 220V는 위험할 수도 있죠. 약한 사람이 다치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위험도가 높아요, 220V가. 대신 뭐가 세다는 거죠? 전기가 밀어주는 힘이 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220V 전압으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모든 전기기기가 전부 다 뭘 기준으로 해놨어요? 220V를 기준으로 전기기기가 만들어졌겠죠. 그것이 실제로 삼성이나 LG가 세계를 장악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일본은 반이 110V를 쓰고 반이 220V를 쓰고, 미국은 전기회사마다 다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죠? 전기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처럼 뭐 한국전력이 다 해먹는 게 아니라 서부전기회사, 동부전기회사 막 있어요. 그래서 볼트수가 다 틀려. 우리는 다 똑같이 얼마로 돼 있어요?
220V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동기 같은 삼상 유도전기 같은 이렇게 동력선은 몇 상으로 되어 있죠? 3상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3상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동력선은 따로 뽑아와야 돼요. 한국전력하고 결합해서. 보통 대건물, 큰 건물은 220V짜리 선이 하나 있고, 자, 3상 전류를 쓰는 동력선을 따로 뽑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오고 있냐 봐요. 현대는 큰 건물, 대형 건물, 지금 짓고 있는 대형 건물은 아예 3상 4선식의 선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3상 4선식을 통해서 380짜리도 쓸 수 있고, 따로 선을 안 뽑아도 380짜리를 쓸 수도 있고 220짜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3상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전기 학원이 저희 학교에 있잖아요. 3상 유도전기는 3상 전기를 따로 동력선을 뽑았었습니다. 380짜리를. 이해하셨죠? 전압의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씁니다. 여기서 전위 또는 전위차를 볼트라 하고 1쿨롱의 전원을 운반하는데 요구하는 일이 1줄이라고 해요. 줄일 때 전위차를 1볼트라고 합니다. 자, 전위의 기준은 무한 원점 0으로 하고 있으나 실용상 대지의 전위. 자, 대지의 전위는 전위가 없다라는 마치 좀 수압에서 수평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전위로 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전압의 단위는, 자, 전류의 단위는 아이어, 암페어입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래서 전압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압력이다.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초. 이것을 MKS 단위라고 그랬는데, 자, 미터법, 그 다음에 킬로그램법, 그 다음에 세크. 시간이 있잖아, 시간. 이걸 다 합쳐서 그냥 MKS 단위로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한다? 볼트 V로 표현을 합니다. 1볼트는 1쿨롱의 전하가 두 지점 간에 이동할 때 얻거나 잃은 에너지가 1줄일 때 전압입니다. 자, 전압이요. 따라서 이 Q의 전하가 전위차가 일정한 두 지점 간에 이동할 때 얻거나 잃은 에너지를 자, W줄이라고 하면 두 지점 간의 전위차가, 자, 공식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전위차가 크면, 자, 무슨 차가 크면? 자, 전류가 흐르는 압력이 크다라는 것까요? 적다는 것까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위차가 크면 전압이 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와 같고, 전압값이 작을 때는 밀리볼트, 클 때는 킬로볼트를 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컨대 고압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어지간하면 무슨 볼트 쓸까요? 킬로볼트 쓰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인가한다라는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인가한다. 인가한다. 자, 두 지점 간의 전위차가 발생하면 그 전위차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압이 센 쪽에서 압이 약한 쪽으로 흐르게 되죠. 참고적으로 지나는 길로 얘기하면 처음에 수전된 전기는 압이, 자, 이 정도로 건물이면 고압 써야 됩니다. 고압이나 특고압을 써야 되니까, 자, 전압의 그 전압의 정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그런데 이런 데서 쓰는 건 정작 220V를 쓰는 거잖아요. 낮죠.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과전류가 돼서 순간적으로 타버리겠죠. 그러면 중간에 그 전류를 낮추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 안 할까? 그게 바로 뭐죠? 변압기입니다. 자, 그렇죠. 예, 이게 뭐죠? 가스라든지 이렇게 전기라든지 이럴 때는 그 뭐죠? 압력을 바꾼다 그래서 이걸 정압기라고 표현을 했죠. 전류에서는 변압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지점 간의 전위차가 발생하면 이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도록 두 지점 간의 전이차를 만드는 것을 두 지점 간의 전이차를 만드는 것. 자, 두 지점 간의 전이차를 만드는 것을 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20V의 전압을 인가했다는 말은 두 지점 간의 전이차가 얼마가 된다는 거고 220V가 된다는 뜻이며 220V 전이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압이 클수록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커지므로 펌프나 엘리베이터 같은 큰 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 유명한 동력선을 따로 뽑아야 돼요. 이게 이제 동력선이 뭐죠? 삼상입니다. 삼상. 38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가하면 형광등이나 이런 곳은 소형종 기구 같은 것은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단상인 220V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220V.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 여기 다 계시잖아. 그때는 얼마였죠? 110V짜리를 썼죠. 그죠? 그러니까 전이차가 지금보다 훨씬 적죠. 자, 전격 전압입니다. 자, 전기기기에는, 자, 전기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기에는 이렇게, 자, 전등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여러 기구가 전기기기예요. 각각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정상으로 기능하는 전기의 전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해요?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기기에 해당하는 전격 전압보다 높은 과전압의 전기가 공급되면, 자, 무슨 전류가 일어날까요? 과전류가 흘러 정상으로 기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나 손상, 감전 등의 위험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자, 그리고 변압기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계별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압을 낮추기가 어려우면 단계별로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재나 이렇게 있습니다. 반대로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낮아도, 자, 그래서 예컨대 삼상 유도 전동기에다가 단상을 꼽으면 돌아가기는 하는데 질질질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지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삼상은 반드시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뭘 꼽아야 된다는 거죠? 삼상 전류를 꼽아야 됩니다. 그래야 120도, 120도, 120 사이클을 맞춰서 횡하고 돕니다. 소리도 부드러워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입니다. 자, 전류를 지속해서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전압을 만드는 힘을, 자,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자,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전원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기전력을 전압과 동일한 단위로 씁니다, 보통. 그러니까 기전력을 전압과 동일한 단위로 쓰는데 결론적으로 뭐죠? 볼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과 오음의 법칙. 자, 여러분, 그리스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오메가? 여기서는 오음으로 읽도록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오메가는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와서 그 그리스어 읽기가 좀 까다롭죠. 자, 예, 여기서는 이제 저항으로 오음이라고 읽는데.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기를 딱 통하면, 자, 그냥 모든 전류가 100%다 움직일까요? 중간에 허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허실되는 부분은 왜 허실되냐? 이 부분은 바로 이 도체가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의 전도율이, 그러니까 통할 수 있는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 예컨대 은이다, 구리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저항치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항치. 구리는 일반적으로 전도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아주 높은 거죠. 근데 안 가져가대. 요 밑에 이제 뭐 하고 나서 실수 보고 나면 이제 구리 선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큰 것은 펴서 다시 쓰고 작은 거 가져가라고 했더니 안 가져가대.
몰라요. 호르무즈가 그랬어요. 가져갈지. 쓰레기, 그게 좀 가져가면 좋은데 안 가져가면 산업폐기물이거든요. 그 쓰기가 곤란합니다. 대대어된 사람. 자, 저항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예, 그 저항은 영어도 그대로 씁니다. 자, 선생님 발음 좀 해주시죠. 레지스턴트.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아니, 왜 선생님 보고 발음하시라고 그랬냐면은 영어 선생님이셨으니까 제가 발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자, electric resistance. 자, 저항입니다. 또는 저항이라고만 합니다.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오hm. 자,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hm. 저항값이 클 때는 킬로오hm, 더 클 때는 자, 1000배 차입니다. 메가오음을 사용합니다. 저항의 크기는 자, 여기 한번 써봅니다. 요거 계속 암기해야 돼요.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길이에 비례하고, 자, 여기까지. 길면 길수록 아무리 그게 전도율이 높다 하더라도 길면 길수록 저항이 작게 남아도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멋이 크면,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용인에다가 무슨 반도체 무슨 회사를 차린다 뭐 하는데 문제가 전기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은 용인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다. 그죠? 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송전선을 통해서 용인까지 가려면 자, 저항이 클까요, 적을까요? 길이에 무엇을 한다 그랬죠?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송전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발전소 옆에 있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발전소들이 전부 다 어디예요? 원자력 발전소거나 저쪽에 한가한 곳에 있죠. 예. 하여튼 길면 저항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자, 뭐에 반비례한다고요? 단면적.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가 단면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전선의 굵기에 반비례하니까 굵으면 저항이 적고, 자, 반비례는 반대로 움직여야 하잖아. 자, 굵으면 저항이 적고, 가늘면 저항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전선의 굵기가 공사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가 커지면 저항은 적어지는데 무슨 비가 커지죠?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삼상전기 끌어올 때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소장님 하시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건 이미 결정되어 있겠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서 삼상 그걸 하나 끌어와야 된다. 그러면 전기 성값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다 부담하시겠지만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설명해 줘야 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안구가 돌출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해요. 굵기가 크면 저항이 적고 굵기가 가늘면 저항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전류를 많이 쓰는데 굵기를 가늘게 하면 과전류가 흘려서 절연체가 높고 누전될 가능성도 있고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굵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길이에 뭐하고 비례하고 단면적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따라서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고유 저항률과 길이와 단면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전선이 굵고 짧을수록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선이 가늘고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입에다가 그 밑에다가 문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써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공식을 볼 때, 예, 요 R이 이제 저항인데, 분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비를 의미하고, 분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비례. 예, L은 당연히 길이고, 이쪽은 단면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고유 저항률이라는 말은 금속체마다 달라. 자, 구리는 상당히 저항률이 적은 편인데, 자, 은이나 금은 구리보다 더 저항률이 적어. 자, 그런데 일반 철은 구리보다 저항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 자, 그 유명한 크롬이나 니켈은 도체는 도체인데 저항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으니까 그 전기를 통하면서 저항이 아주 고유 저항률이 높으니까 열을 내버리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래서 여러분 철크롬선이나 니크롬선으로 전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과를 하는데 저항이 커지니까 열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걸 적절히 이용하면 전열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저항은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온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자,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은 온도가 증가되면 저항이 커져요. 자, 한 번만 더요. 일반적인 금속은 온도가 뭐더면 증가하면 저항이 커지면,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온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항이 적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적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한 170도, 180도 이렇게까지 온도가 적어지면 소위 무저항이 일어납니다. 무저항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요새 그 말하는 그 뭐죠? 잊어먹었다고. 지금 새로운 어떤 열차로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자, 무저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한 170도 뭐 이런 때까지 낮추면 무저항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건 우리가 알 바는 없는데,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절연체는 또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건데, 예, 온도가 증가하면 노글노글해지면서 절연성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저항이 커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낮아져요. 절연체는 온도가 뭐더면 증가하면 자, 절연성이 떨어집니다. 절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가 작아진다고 표현을 해야죠? 저항이 작아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 방법이 헷갈려요. 자, 도체가 있죠. 뜻이 뭐죠? 전기가 통하는 금속이나 액체를 말하죠.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부도체. 반만 통하면 반도체죠. 자, 반도체는 진짜로 전기가 반만 통해요. 그래서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통할 때는 0, 안 통할 때는 1. 그래서 반도체가 실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0과 1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 1을 계속 조합하면 그죠? 수많은 컴퓨터의 그 언어가 되고 자,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뜻은 반만 통한다는 뜻이죠. 자, 도체, 부도체, 반도체. 자, 그러면 부도체와 같은 성질로 쓰는 것이 절연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체는 금은 동과 같은 금속이나 카본, 염산 등 수용액처럼 전류가 흐르기 쉬운 물질이고 잘 아시지만은 물도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비 올 때 물에 당한 사고가 아니라 정전사고로, 감전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 올 때 전봇대 가까이 가면 돼, 안 돼? 안 돼. 저 시골 제 충주도 비 오는데 전봇대 올라가다가 죽었어요. 절연체입니다.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물질로 공기, 고무, 염화 비닐, 에폭시, 자기.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절연체가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옛날에 그 애자공사, 옛날 전봇대 애자공사는 전부 다
그 뭐죠? 자기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전기줄을 연결했었죠. 자, 절연 파괴. 외부에 가해진 에너지, 즉 전압이나 마찰이 원자핵과 가전자를 결합해주는 힘보다 강하면 가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야,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하려고 어떤 목숨 걸고 접근하지는 마세요. 자,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이동을 시작한다. 즉 전류가 갑자기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걸 절연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체를 잊어먹어요. 절연체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절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작아져서 절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전기의 흐를 위험성도 생긴다는 뜻이죠. 끄떡끄떡 해줘요. 자, 저항의 종류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금속도 전류가 흐를 때 아무 허실도 없이 흘러갑니까? 아니면 뭔가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금속마다 달라. 금, 은, 그 다음에 동, 순서로 저항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전선과 같은 도체에서도 전류를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저항이 저항으로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를 계산할 때 이 저항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고 굵기가 굵으면 저항은 적어진다는 걸 아까 우리 공부했죠. 자, 접촉 저항. 자, 이거 스위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항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걸 이제 접촉 저항이라고 해요. 자, 스위치의 접촉점이나 전선과 전선의 연결 부분 등과 같이 도체의 접촉 부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약간이라도 장애가 생기는데 이 저항을 스위치와 스위치가 연결하는 점에서 나타나는 저항을 무슨 저항이라고 그래요? 접촉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저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류가 아름답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많이도 흐르고 적게도 흐르고 불안정하게 흐릅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이제 거의 안정되게 흘러가죠.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런데 불안정하게 많이 흘리고 적게 흘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떨 수도 있어요. 자, 하늘에 있는 벼락 같은 전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전기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버려야 된다고 좀 해줘요. 자, 버리는 기구가 피레침을 세워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서징 장치를 해서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대지에다가 전기선을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글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일반적으로 대지선을, 이 전선을 땅에다 박을 때는, 흑연하고 같이 해서 묻어요. 흑연 알죠? 그래서 전기가 어디에? 땅에 흘러가게. 자, 그러면 무한히 갑자기 나타난 전류가 과전류가 되지 않고 땅에 흡수돼서 위험성을 저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저항을 무슨 저항이라고 그래요? 접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피레침 등의 도선을 대지에 묻으면 도선과 대지 사이에 일종의 저항이 생기는데 이를 접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접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피레 도선을 그냥 땅에다만 안 묻고 흑연 같은 것을 밑에 깔아서 묻어요. 그래서 이걸 가감제라고 그래요. 저감제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대지에 함께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연저항. 자, 이거 보십시다. 지금 구리선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구리선 위에 고무 등으로 절연체가 쌓여져 있죠. 이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죠. 따라서 전기가 흘러가면서 절연체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절연체에 부딪혀서 저항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저항이라고 해요? 절연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전선을 비닐이나 고무 등의 저항률이 매우 큰 재료로 피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누설되지 않는 것을 절연이라고 하며 그 재료를 절연물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절연물 자체의 저항을 무슨 저항이라고 그래요? 절연저항이라고.
자, 절연저항을 해도 완벽하게 전류가 차단되는 게 아니라 살짝 고압 같은 경우는 살짝 전기적 성격이 있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파랗게 코로나 현상도 일어나 있고 고압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시면 그런 실험을 하지 마세요. 자, 고압의 전선에 흐르는 곳에 백열구를 갖다 대면 불이 켜집니다. 가까이 갖다 대면 불이 켜져. 근데 괜히 실험하지는 마시고 옛날에 어디죠? 옛날에 브라운관식 그 TV 있잖아요. 그게 15,000볼트가 흘렀었죠, 거기에. 거기에 백열전도 뒤에다가 살짝 갖다 대면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절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절연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절연 저항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목 한번 읽어봐요. 도체저항, 접촉저항, 접지저항, 절연저항.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항을 뚫고 전기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저항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자, 전류의 크기는 가해진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며, 자, 이게 이제 볼트가 전압이잖아. 그제? 그러니까 분자는 비례하고 분모는 무엇을 하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전류의 크기는 I를 쓰고, 자, 보통 암페어 단위잖아. I를 쓸 때, 자, 다시 한번 전압은 볼트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뭐죠? 비례. 저항은 뭐죠? 반비례. 공식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인가 전압이 증가하면,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인가 전압이 증가했다는 말은 220볼트에서 380볼트로 이렇게 높였다라는 뜻이죠. 그럼 전압이 세졌다는 뜻이요. 아까 인가하다라는 뜻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인가 전압이 증가하면 무엇도 증가할까요? 전류도 증가합니다. 흐르는 양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압이 세지면.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할 때,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변화되면 무엇도 같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전류도 바뀝니다. 자, 저항이 증가할 때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뭐예요? 저항이 증가했어. 그런데 전류는 일정해서 똑같은 암페어여야 돼. 그러면 무엇을 높여야 될까요? 전압을 높여셔야 돼요. 전압을.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지럽죠, 지금. 자, 호흡을 한번 해요. 전기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저항의 접속에서, 자, 직렬 접속이 있고 병렬 접속이 있는데 이 병렬 접속 한번 그림 봐요. 이건 그냥 더하기하죠. 이쪽은 뭐죠?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병렬 접속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이 30이다. 그런데 병렬로 접속을 했다. 그러면 더하기니까 자, 얼마예요? 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로 보통 계산됩니다. 자, 일단은 계산식은 놔두고 이쪽은 분모식으로 되고 이쪽은 그냥 더하기로 됩니다. 자, 직렬 접속은 저항을 일렬로 접속하는 것을 무슨 접속이라고 그래요? 직렬 접속. 요 밑에 전기 기능사 시험에 맨날 병렬 접속 이것 갖고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직렬 접속이라 하고 이 저항들과 저는 모두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직렬회로라고 합니다. 병렬 접속. 저항의 양 끝을 각각 일개소에서, 자, 일개소에서 접속하는 방법을 저항의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들이 전원과 접속되어 있는 회로를 병렬회로, 자, 직렬회로, 병렬회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용량입니다. 자, 전용량은 와트라는 말을 써요. 와트. 그러니까 전류는 I라는 식을 쓰고 암페어 단위입니다. 전압은 볼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전력은 와트. 60와트짜리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와트입니다. 그래서 전열기,
전기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동기 및 각종 전기기기에는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흘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단어는 와트 시가 맞아요. 시간당 얼마큼 일을 하냐. 그런데 이제 시를 빼버리고 그냥 보통 와트라고 합니다. 자, 전류가 전기기기에서 열, 빛, 힘을 내는 일을 할 때 1초 동안에 어느 정도 일을 하는가의 문제는 전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다니는 뭐죠? 와트를 씁니다. 와트. 자, 그러면 이제 전력량은 시간 단위로, 아까는 초 단위였는데 이걸 시간 단위로 바꾸면 뭐죠? 와트 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하는 일의 양을 1시간 동안 일했는지 2시간 동안 일했는지 등과 같이 전류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자 일했는가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전류가 1초 동안에 한 일에 시간을 곱하면 전류가 한 일의 양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전력량이라고 하며 와트시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의예요. 이것이 여러분은 막 지나친 그 전기의 공식이나 이런 데 빠져들면 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거. 자, 전류는 뭐라고 하죠? 암페어. 자, 전압은 볼트. 그 다음에 전력은 와트. 자, 하는 일의 양을 전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직류와 교류죠. 자, 뭘까 뭐? 직류, 교류. 자, 보통 이 건물에 직류를 쓰는 부분과 교류를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건 다 교류를 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쪽에 이 4개의 엘리베이터 중 저쪽에 있는 작은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걸 피난용 엘리베이터에서 실제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시에. 화재시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류로 되어 있어요. 자, 직류는 교류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시는 건전지는 뭐죠? 대표적인 직류를 대표합니다. 자, 직류. 다이렉트를 써가지고 DC라고 하고 교류는 AC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를 발견한 갑자기 그 사람 잊어먹었네. 에디슨은 직류를 발견한 거예요. 직류를 발견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왜 뭐죠? 파산했을까요? 에디슨 파산했어. 그래서 아니 맞아요. 교류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이름이 뭐죠? 그 미국에? 잘 모르겠다. 테슬라. 테슬라가 교류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자, 전지의 전구를 연결하면 전류는 반드시 전지의 양극에서 나와. 플러스 극에서 나와 음극으로 되어나가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의 크기가 언제나 일정하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항시 고정되어 있는 전기를 직류라 하고 건전지도 대표적인 뭐가 될까요? 직류가 되죠. 그래서 전류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언제나 최대값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 이것이 이제 직류입니다. 교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계속 변하면서 자, 반파 주기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계속 바뀌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바뀌는 전류를 뭐라 그래? 교류라고 하는데 교류는 이렇게 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동을 일으켜. 그래서 이것이 한 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것이 이제 사이클이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밑에서 대면 이렇게 조금 모양이 이상한데 결론적으로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한 사이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360도 구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180도. 두 개 합치면 뭐죠?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한 사이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파수라고 합니다. 자, 발전기의 회전자가 1회전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360도 파형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1주기 또는 1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1초 동안의 주기의 수를 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주파수라고 표현을 하며 단위는, 자, 읽어봅니다. 교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사용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의 주파수는 60Hz는 1초 동안에 이것을 몇 번 한다는 거죠? 60번 한다는 거예요. 60번. 자, 지나는 길로 요거 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정도에서 하나를 더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한 선을 더 하면 이렇게 되고 또 한 선을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은 60도 각도 단위로 자, 한 선씩을 더 해서 하는 게 3상이야. 그래서 120도가 되는 거야. 자, 120도, 120도, 120도. 자, 여러분, 180도, 180도 두 개 하면 360도죠. 이게 이제 단상이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한 선을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120도, 120도, 12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3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상을 하면 이 전동기가 저절로 쫙 멈춤이 없이 잘 돌아가는 구조가 돼요. 자, 일단은 놔두시고. 자, 여러분,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도 최대값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쓰는 것은 이렇게 높은 단위를 쓰는 게 아니라, 자, 중간에 평균값을 쓸 수밖에 없죠. 이것을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실효값이라고 그래요. 실효값. 그래서, 자, 최대치, 평균치, 실효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교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전압을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최대치를 다 쓰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 직류예요. 알겠어요? 직류는 최대치가 정해지면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류는 최대치는 1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최대치를 100으로 하고 순간순간의 크기를 평균화해 보면 63.7%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쓴다는 거예요. 100%를 다 쓰는 것이 직류라면 교류는 그중에 63.7%만 쓴다는 거예요. 자, 63.7%를 그 1단위로 계산하면 0.637이죠. 0.637만 쓴다는 거예요. 이 값을 무슨 치라고 한다? 평균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치는 평균치를 0.637로 나누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최대치에다가 0.637을 곱하면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합시다. 0.637 기억하세요. 자, 전기에서 서로 한 일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교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그 교류가 같은 일을 하는 직류 크기를 대신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직류의 크기를 자, 그 교류의 실효치라고 합니다. 자, 직류의 크기, 자, 교류의 최대치는 직류의 크기에다가 1.414를 곱합니다. 자, 1.414. 그러니까 루트 2를 곱하는 거예요. 1.414를 곱하는 거예요. 루트 2가 뭐죠? 1.414이죠. 루트 2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류의 최대치는 직류의 크기에다가 1.414를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 직류의 크기는 교류의 최대치에다가 자, 2분의 루트 2. 자, 0.707. 1.414의 반이 뭐죠? 0.707이죠. 자, 이것은 교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류는 위 것과 밑에 것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0.707입니다. 이 숫자는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직류가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 계산식이 그렇게 나오죠. 교류의 최대치는 직류의 크기에다가 1.414의 루트 2를 곱해줘야만 나와. 그러니까 실제 값보다 커지죠. 그죠? 그런데 직류의 크기는 그러니까 교류의 최대치보다 더 줄어들어 버리죠. 0.71을 곱해 주니까. 그렇다고 해줘.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조금 이제 까다로운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자, 피상전력, 유효전력,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 역률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시겠는데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